we were coming from a hole, right? COVID-19 left a hole in these economies, and we were filling that hole so fast that it was creating all these tensions everywhere. So it is not a normal business cycle. This is not a normal recovery. It was not. And to me, that's what caused this inflation. So I think now we're coming to a situation that looks more business as usual. And I think this inflationary pressure should little by little disappear. 예, 전 세계의 현명한 투자자들과 구루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글로벌 머니톡. 이제는 대한민국이 만들고 전 세계가 함께 시청하는 경제 콘텐츠의 K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감개무량하고요. 이 감개무량함을 함께 만들어주신 중앙일보의 강남규 선임 기자님, 존경심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규입니다. 예. 근데 존경스럽다. 왜요? 어떻게 그 인트로를 매번 이렇게 살짝 네. 그 변주를 줄 수 있죠? 뭐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네. 진짜 요즘 이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꼭 해내라라고 하고 저희에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 요구죠? 세계에서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 네. 이 글로벌 머니터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려면 한국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당신들이 말을 좀 줄여라. 오 마이 갓.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웃기지 마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케이. 뿌듯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의 뿌듯함과는 무관하게 시장은 불안해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다 말 것이다라는 예상에서 생각보다는 오래 간다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안 잡힐지는 몰랐다. 예. 뭐 8월 물가가 미국의 어떻게 8월 해야 되는 거냐. 물가가 네. 내심 기대하기는 7%대로 떨어지길 기대를 했는데 예. 물론 그 월가의 예상 중간치는 한 8.1%였죠. 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그 이상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녹화를 끝내고 난 뒤에 곧바로 미국 FOMC가 열리는데 네. 심지어는 뭐 그 100bp 1% 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네. 근데 0.75에서 1% 막연하게 예상을 하죠, 우리도. 예상을 하고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미국이 저금리를 거의 강박적으로 유지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금리를 조금 올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큰일 날 것도 아닌가 봐요.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그 제로 금리를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최근에 제가 데이터 하나를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미국이 기준금리, 특히 그 페드 펀드 레이트, 그 페드 펀드 레이트를 어떻게 얼마만큼 올렸는가, 그 얼마나 빠르게 올렸는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더니 실제로 이번이 가파르기는 한 세 번째 정도. 네. 물론 1980년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때 단기간에 어마무시하게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점은 한 5% 남짓해서 이제 다시 그 꺾이는 걸로 일반적인 예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과거에 그 1960년대는 말이죠. 네. 한 1년 넘게 아주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미 경제는 침체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아주 완만하게 장기간 올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를 이제 조사를 해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도. 빠르기는. 물론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1970년대와 지금은 그냥 전혀 다른 세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국제 통화 체제도 다르고 풀려 있는 통화량의 규모도 다르고, 그렇죠. 국가 간의 긴밀성도 많이 달라져 있고 투자자들의 성향도 전혀 다른데. 경제 분석에서 역사적 접근법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내러티브 방식이 아니고 네. 단순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그러니까 안에 내부의 속사정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단순 데이터만을 수치만을 비교하는 네. 그런 그 시계열적인 방식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이런 때죠, 사실은. 그러나 또 뭐 다른 걸 들여다볼 다른 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고사. 참 답답하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답답함을 또 어떤 다른 분께 좀 여쭤보고 또 그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국내에 꽤나 널리 알려진 그 안토니오 파타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죠. 네. 교수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가르치고 싱가포르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둘러서 페드가 과연 물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네. 굳이 그 의인화를 한다라면은 한 사람을 빗대서 얘기한다라면은 제롬 파월이 폴 볼커처럼 1980년대 초 그 성공적으로 물가를 잡았던 폴 볼커 마냥 만큼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이 생긴다라고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네. 선뜻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네, 인터뷰 좀 이어가 보죠. 아, 교수님 지금 벌써 세 번째네요. 저하고는 인터뷰한 지. 근데 사실 얼굴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죠. 교수님 참 그 물가가 미국 물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페드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eah, I think people are being a little bit too harsh on the central banks, in particular the U.S. central bank. I think what the cycle, the business cycle we just saw, starting with COVID and all the way to today, it is so unique. You cannot compare it to anything else that we've seen before. You cannot compare it to 2008, 2001, 1990. It's such a different business cycle. So for those who say, oh, it was obvious, they should have done this, again, they're looking at previous cycles. To me, that's not correct. To me, this is a very special cycle. Yes, we're getting some phenomena which are unpleasant, like inflation. When you look at the labor market in the US, I mean, the labor market is very hot, but I would not say when you read the numbers, it is incredibly hard by the standards of the best labor markets in the past. It looks very, very similar to the labor market in 2019. It looks very, very similar to the labor market at the end of the 1990s. And in those years, we did not have an inflation of 8-9%. So yes, it is hot. Of course, exposed, somebody could say, well, maybe it would be better if it was not as hot, of course. But it is not right to say that the labor market has reached a level which is clearly unsustainable. That's not how I see it. I see a set of special circumstances that are creating some inflation and other sort of economic changes, which were not forecasted by anyone, including the central bank. 지금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파타스 교수도 네. 그 미국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뜻밖의 아주 저기 탄탄하다, 뜨겁다. 그러나 과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 우리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 존스 홉킨스 대의 마지막 네. 현재 그 통화론자 가운데서의 노경제학자 스티브 행키 교수는 이런 기준금리 올려서 페드가 물가 못 잡는다. 네. 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예측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중간 진단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그 파타스 교수께서는 그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핫해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 너무 타이트한 이 현재 노동시장은 이게 좀 덜 타이트해질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I mean, what I have in mind is that there are some benefits of having a labor market that is tight. More people are working, more people are acquiring skills, less workers are getting discouraged. Companies are forced to think more creatively about how to be more productive, because it's not as simple as saying, let me just hire someone at a low wage. You have to be more productive, more innovative. So I think there's something good about a hot labor market. I think because today we have such a high inflation, of course, no one wants a hot labor market, but I think that's not a fair
consequence. I think what we're seeing is something which is very special, which is creating inflation. I do not think it's just the labor market, because you can look at 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labor markets that don't look that hot, and inflation is also very high. So again, one cannot just look at one country and say, okay, that's it. This is the lesson for this cycle, because inflation is high almost everywhere.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 labor market is not that hot. It is not the best it has ever been. It is good, it's not bad, but it's not as hot as in the US, and you have very high inflation as well. So again, I hope we don't come out of this cycle thinking we don't want to see a high pressure economy, because I still believe a high pressure economy is a great idea. 역시 그 파타스 교수는 기본적으로 케인스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지금 사실 그 3프로에 출연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PwC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거기에서 5만 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른바 줄사표의 시대, Great Resignation 내 현장을 데이터 채집을 한 그 분석가가 조만간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물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파타스 교수께서는 이 지금 현재 이 일자리를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 현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줄사표 시대가 주로 이제 그 레스토랑이나 여행 산업 이른바 이제 단순한 일을 하고 저임금 일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파타스 교수는 누구나 다 생산성이 있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지금. 그동안 이제 비숙련공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교수님, 인플레이션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가 글로벌 모니톡스가 인터뷰했던 존스 홉킨스대 스티브 행키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통화론자인데 통화량 때문이다, 늘어난 통화량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I think we need to be honest, and we know some of the reasons, and I don't think we know all of them. I think we understand there was obviously a very odd economy coming out of COVID, having to restart everything from zero. And this is very unusual. This is not an easy sort of economic situation where everything has to start from zero. There was all the supply chain constraints. We all understand them. We all understand they create inflation. Then there was the war with Ukraine and Russia, prices of oil going up, prices of food going up. So all those things are reasons to see inflation. I think there's something else here. And here, let me throw a hypothesis, but I don't have a proof of this hypothesis. This has been 2021, has been probably the fastest recovery the world has ever seen. So it is not so much that unemployment was very low. It's just that unemployment was coming down very fast. So we were coming from a hole, right? COVID-19 left a hole in these economies, and we were filling that hole so fast that it was creating all these tensions everywhere. So it is not a normal business cycle. This is not a normal recovery. It was not. And to me, that's what caused this inflation. Now, if I'm right, some of the pressures of inflation are, as we speak, they should little by little be disappearing, because we don't have that growth rate that we had in 2021 anymore. Some economies are growing, others are not. The US is not growing that fast. If you look at the GDP numbers, in fact, it's declining if you believe the numbers. So I think now we're coming to a situation that looks more business as usual. And I think this inflationary pressure should little by little disappear. So again, that's my reading, but to be honest, because it's one observation, I cannot show you some impressive results that say this is for sure what happened, but that's my best guess. 그 파타스 교수는 사실 굉장히 빠른 회복. 사실 우리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침체가 한 2달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공식적으로. 급반등을 했죠. V자. 예. 그래서 파타스 교수는 그것을 완만한 계곡이란 말 대신에 구멍이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구멍에서 빠져나온. 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빠져나왔다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서 총수요가 늘고 그런 데에서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은 그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장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곁들여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면 이 최근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쪽이십니까? I see it as a short-term phenomenon. I mean, I see inflation always as a short-term phenomenon. I see some of the issues behind inflation in some economies, not all, to be a little bit more structural. Although I have to be always careful because we see lots of structural changes, and then if you wait a year, then they're not there. So we tend to overestimate structural changes. But for example, if you look at, in particular, the US, you have seen, partly because of COVID, partly because of what has happened in the last year, you've seen a few people trying to move away from industries that were paying very little, right? In particular, things like restaurants, again, entertainment, things like that. Again, some of that could be semi-permanent. Some of that could be a reflection that some people have done. Some of them are young. Look, if the market is good, I want to do something more productive. I want to have a more fulfilling job. Now, I see that as a positive. I see that as a good structural change. Now, it can have an impact on, for example, restaurants are going to be more expensive permanently. That's not permanent inflation. It just means prices have gone up. They might stay a little bit high forever. But that's fine. I mean, that's what market equilibrium is about. If no one wants to be a waiter, you're going to have to pay a high salary for someone to be a waiter. And if you want to eat at a restaurant, it's going to be more expensive. Again, that's life. If you want to come here to a nice restaurant in Singapore, it's very expensive. If I go back to my home in Spain, I can find restaurants that are very cheap. Again, these things vary across country, across time. And this is equilibrium. They exist for a reason. There's a reason for these price differences. So some of that could be structural in the US. Again, it's very early to tell. I'm not sure how much it will last, but you see some indications that some of these things might last a little bit longer. But I'm not too worried about controlling inflation, at least in the very short term. 실제로 파타스 교수는 모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데 재미난 것은 과거 인플레이션도 사실 다 일시적이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들도 보면은 이를 반대로 우리 2%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디플레이션 기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기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한번 발생하면. 아주 긴 시간을 보면 대체로는 물가는 그냥 다 고만고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리 현상을 보이는 경제적인 병리 현상을 병리 현상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한 번 발생한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오래 갔어요. 디플레이션은 예. 미국도 1870년대 이후에 이른바 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어요. 일본은 뭐 우리 알다시피 지금도 사실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자신하지 못하죠. 그렇죠.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는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봤던 것은 1975년에서부터 1980년까지 이어졌던 한 5, 6년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잉글랜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태한 중지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 올랐던 1805년 뭐 그 즈음에 봤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1820년대에 통화 증발로 발생했던 그 인플레이션. 이게 보면 몇 년 안 돼요. 그 인플레이션만 잠시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러니 지금도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아닐 거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뭐 그냥 바로 좀 제가 여쭤보죠.
그렇다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매우 장기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I think during 2023, we're going to see numbers of inflation that start looking reasonable. Now, again, be careful because sometimes when we measure inflation, we say the last 12 months. So we're not looking at inflation today, this month. We typically give a window of 12 months. So we're including things that happened many, many months ago. So when I say in 2023, inflation will be reasonable, I don't mean that if I do a 12-month increase, maybe things are perfect, because I would be including things from the past, but the current inflation, the particular month that we're discussing in 2023, I expect numbers that are a lot more reasonable and very close to the central bank objective. Because we lived in many countries with inflation rates of 1 or 0, and we didn't complain. So 0 was 2% away from 2. Right? In Japan, we've lived with 0% inflation for many, many years. So again, to me, 3% is very close to 2. I don't want to make a big deal out of a 1% difference in inflation. It's not going to be permanent. But if I see a 3% in 2023, I feel that these guys succeeded. That's good enough. We understand that capital react to differences in interest rates. We understand that. Mm-hmm. Again, these are short-term movements. These are not permanent flows that don't stop. Again, if I'm sitting in South Korea, when I see interest rates in the US going up, the short-term reaction is maybe I should take advantage of that. I also see the dollar appreciating, so I should buy more dollars. But the reality is the dollar goes up, and it goes up enough today that I'm going to think twice before I buy more dollars. Why? Because now the dollar is expensive. And when something is expensive, you don't want to buy it. Now, some people are still going to buy it the same way some people will buy Bitcoin when it goes up, but then it's going to go down. And the moment it goes down, everything will be back to normal. So, I mean, w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se capital flows. Like anything else in financial markets, you could have bubbles. You could have episodes that are a little bit excessive. But excessive means just short-term volatility. It doesn't mean that the South Korean economy is going to be killed or it's going to have some massive effects. It won't. You might have some people getting excited and buying too many dollars and getting burned because then the dollar goes down. That's okay. Again, that's what happens with capital flows to the stock market, to other countries, to cryptocurrencies. Again, that's the reality of financial markets. They're very volatile. But what I see today with the dollar, it is almost what a textbook would tell you would happen. And yes, the dollar today feels expensive. And yes, and there's many assumptions. Give it a few months and it might be reversing. And then we'll be talking about the opposite. And we'll panic about the opposite for no good reason either. Yeah. 뭐 내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그 합리적인 수준까지는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예. 지금까지 일반적인 예상 컨센서스를 인정하는 편이시네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한 3자 찍히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8자 계속 찍히고 있는데 3 정도가 찍히면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왔네라고 생각할 거다. 심지어는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셨어요. 그 3%와 이른바 이제 페드의 내심 내부적으로 인정하는 물가 안정 목표 2%. 1%포인트 차이인데 그 1%포인트 차이를 크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군요. 결국은 내년 뭐 이맘때 내지는 내년 여름이 되면 뭐 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걸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렇게 안정되는 물가가 결국은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이 해낸 결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뒀어도 내려갈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만 좀 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 do feel by looking at data from the US that the central bank has not lost the credibility. They're not in a good place. They've been criticized. But if you look at interest rates numbers, if you look at financial markets, if you look at surveys of inflation expectations, they're sort of more or less within a range, which is not too far from the 2% that the central bank wants. Again, you might say still 3 is very high, but it's not 5, it's not 6, it's not 9. So I think they're doing a good job. They're moving interest rates in a wa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ontext.
영국의 18세기 아주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쓴 작품을 쓴 데니얼 디포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의 유명한 그 18세기면은 1700년대니까 그때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버블이 꺼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저 질환은 투기의 후유증은 치료할 수 없으니 자연에다 맡겨두는 게 어떠냐고. 사실은 그 중앙은행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극단적인 자유론자들은 중앙은행의 존재에 대해서 달갑지 않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물가를 관리한 이후에 물가가 제대로 관리된 거 봤냐 하면서 아까 우리 그 유명한 그 인플레이션 통계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물론 혹사적은 다 시대마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저는 경제사에 대해서 경제사의 교훈을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파이팅은 누가 비용을 치르냐의 문제였지. 이 진정시켜 왔다. 네. 통화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진정을 시켜 왔다. 라는 그 역사적 교훈을 덤으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요즘 그 달러 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환란의 위기 의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이 한국의 자본 이탈을 걱정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It could, but no one should be afraid of capital flight. I mean, no one. A country like South Korea should not be afraid of capital flight. For sure, as the central bank in the US has raised interest rates faster than other countries, you've seen sort of a capital movement towards the US. You've seen it from Europe. You probably have seen it from South Korea. You've seen it from Japan. And this has been reflected in exchange rates. So the US dollar is very strong. Now, again, that to an economist like me, that's business as usual. It says the economy that feels more pressure about inflation, which happens to be the US, is the one that sees its currency appreciating. That is going to cool off their economy because their economy is going to suffer from an overvalued dollar. And that's good news for the US. That's good news for everyone because we want the US to be stable. Now, you can say, okay, what happens if I'm an importer in South Korea? Well, I suffer. Because when I import something from the US, it's more expensive. Sure. What if I'm an exporter? Well, I might be happy because I can export at a lower price. So there's lots of effects. Some people will complain, some people will be happier. But overall, what I see is what I expect. I don't think a country like South Korea should be scared about capital flight. South Korea has a large amount of foreign reserves. It is very stable. Capital will go in and out. And we should not panic about movements in capital flows. We should not panic about exchange rate movements, even if they're more volatile than what all of us would like. I think these are standard ones. They'll get reversed. These are not permanent. You're not going to see a permanent capital flow to the US because capital has to go somewhere. You're not going to see a permanent appreciation of the US dollar. That doesn't happen. Exchange rates go up and down, and that's what they do all the time. 그 요즘 거시경제학자들이 한국에서 자본 이탈이 발생하고 또 환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 거시경제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나본 특히 서방에 그들이 뭐 한국 경제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단지 이제 파타스 교수의 말 중에서 오늘 제가 조금 되새겨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달러 가치 상승이 미국 경제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겠죠. 예. 수출이 지금 현재 물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많이 사들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도 수출 산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수출 산업이 이제 강달러에 의해서 둔화됐을 때에 페드가 원치 않는 깊은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달러 가치 상승이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 저희 파타스 교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요지였어요. 네. 교수님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물가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안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팬데믹 이전은 1987년 이후에 우리가 대안정기라고 부르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정의될까요? 어떤 특징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Yeah, I mean, I'm not a big fan of labels. I think the Great Moderation was what it was. There is a reason why we use the label. It was the outcome of many things. First, we were comparing a certain period of time to a previous period of time that was really, really volatile. So again, the Great Moderation started in the mid-1980s. We were sort of comparing to the 1970s. That was a disaster. So everything is relative to the 1970s. Everything looked great. Now, what we're seeing today, to me, is very unique. I don't want to give it a label because to me, it has to do with a pandemic. So to me, this is about the result of a pandemic, which is global, which is massive, which created dynamics that were very unique. When I look forward, I do not think the next decade is going to be determined by the pandemic that we just went through. I don't think so. I don't see an episode of very high inflation being persistent.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go into high inflation in a persistent fashion. I think to me, the issues which are relevant, if you ask me to think about the next decade and put it a label, to me, the issues that are more relevant are things that have to do with geopolitics. Well, if I'm optimistic means I think all the geopolitics will be somehow resolved. Then I see potentially the Great Moderation coming back. But of course, because of what has happened in Russia, Ukraine, because of the recent sort of conflicts associated to the visit of Pelosi to Taiwan, and you can see geopolitics now being at the core of the risks that we think about when we think about the economy. Now, geopolitics risk could be a war, hopefully not, but could be many other economic disruptions, right? It could be that the US tries to separate itself from China when it comes to economic relationships. Again, that would cause some serious and very persistent economic effects because many multinationals today have a business that needs the integration with other countries. It needs them. We need the materials that China has. We need the supply chain that Asia has. Again, those things are not easy to undo. Again, same for South Korea, same for Japan. And same for Singapore. It would be really damaging to the region if the US started to sort of separating itself from China. Now, is this going to happen? Probably not, but it could happen. Now, with some probability, this is to me a reality. So I'm a lot more worried about that than the label stagflation. I'm not scared by the word stagflation. I'm more scared at something which I feel is a lot more fundamental because it really is at the core of how we think about the global economy. And that, again, I don't want to be pessimistic because I don't want to say this is going to happen, but that to me is my biggest concern. If you want a label for the next 10 years, it will be more about geopolitical risk. That's where things stand. 그 대안정기라는 용어를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이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벤 버냉키로 알고 있어요. 그 대안정기가 이제 탄탄한 성장률과 낮은 물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 한 1987년 이후에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시점까지. 근데 파터스 교수는 그런 어떤 상표 붙이기는 별로 달갑지 않다. 다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변수가 뭐냐, 시대를 그 특징 지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분쟁 시대. 지정학적인 요인이 본격적으로 아니면은 잊혀졌던 지정학적인 갈등이 경제를 압박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전쟁사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몇 권의 책 읽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장기간 대규모 전쟁, 국지전 빼고 물론 베트남 전쟁을 이 규모가 작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 갈등을.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서로 치고받은 그런 전쟁은 이렇게 오랜 기간 없었던 적은 드물었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잊혀졌던 지정학적인 갈등이 경제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다. 뭐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앞으로는 안정이냐 침체냐 뭐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정학적인 변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은 뭔가 안심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불안하게 만드는 표현이긴 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뭘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좀 파타스 교수도 이 사담입니다만은 이 과거 인터뷰하고 나는데 갈수록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의 그 플레이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런 어떤 걸 농담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이 업종, 이 직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그 직업들의 구루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선택인 것 같아요. 뭔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서다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있죠.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도 꽤 존중받을 만한 통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꽤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번에 또 뵐 텐데 다음번 인터뷰는 혹시 뭐 예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정돼 있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페드 상황이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고금리 시대 이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고용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시아에서도 5만 명, 그러니까 PwC라는 그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 쿠퍼스. 죄송합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앤 쿠퍼스라는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PwC. PwC가 전 세계 5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 실태 조사한 줄사표 시대. 너 왜 사표 낸 거니 도대체? 그렇죠. 라는 질문을 직접 던지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는 아시아 지역만 한 16,000 샘플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전 세계 노동 시장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니까요.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비숙련공 중심으로 줄사표를 내는 시대. 이거 실태 조사한 것을 한번 좀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기대가 되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사표를 쉽게 던지고 있는가? 그렇죠. 대신 부럽기도 하면서도 가끔 요즘 최근에 한번 던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만은 받아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표를 왜 던지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걸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는데 다만 그 용기와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거기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Why가 좀 궁금한 게 아니라 How there. How there. 궁금하다. 네,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머니톡 여기서 마무리하죠. 저는 2%였고요. 강남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